사회 보시면서 강사의 속살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선 제 옷을 벗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보다 속으로 실속 있게 찬 달을 속살이라고 하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다 똑같은 걸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실속 있게 차 있는 인물의 속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세 부분입니다. 먼저 인문이란 무엇인가, 인문 서설을 이야기를 나누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인문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표로 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문 서설입니다. 인문 서설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어떠한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역시 문학하시는 분들이 주어있는 청라문학회가 오늘 행사에 주시기 때문에 문학과 관련된 것, 즉 글씨, 글과 관계된 것을 먼저 예를 드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인문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하늘에 시꺼먼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쉽게 짐작이 되죠? 비가 오겠죠? 네. 대단하십니다. 구름만 보고 비가 온다는 아니에요. 자,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구름이라는 것이 떠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비가 올 거라는 걸 짐작을 합니다. 무지개를 보고서는 우리는 해가 떴으니까 이제는 배낭을 보고 약을 나가야 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나 하늘에 그려져 있는 무지개를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측은 이미 일기예보라는 것을 해서 우리에게 거의 매 시간마다 알려주고 있고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걸 보고 비가 올 걸 예측하고 무지개를 보고 또 예측하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천문학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나 기상의 현상을 보고 알아내는 것을 아래에 있는 천문학, 에스트로노미라고 합니다. 천문학이 보는 대상은 천문, 하늘에 있는 구름이나 무지개와 같은 하늘에 떠 있는 무늬를 보고 합니다. 즉 하늘의 무늬는 천문이죠. 자, 티베트 한 지역입니다. 땅의 무늬가, 땅의 지형이 특이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무늬를 연구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티베트는 옛날에 바다였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자, 최근에 충북 청주시에 이런 터가 발견돼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모양새, 이 무늬를 보고 열심히 연구하고 파내서 이것이 직지신경이 발견되고 씌어진 흥덕사 터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하늘의 무늬를 보고 일기예보에 활용하듯이 땅에 그려져 있는 무늬를 보고 알아냅니다. 대지의 온갖 모양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지문을 연구하는 학문을 지문학이라고 합니다. 천문, 지문, 천문학, 지문학. 터에 무늬, 터무늬가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터무늬 없다는 말은 터의 무늬, 지문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네가 이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터무늬 없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지문학을 일상생활의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천문과 지문,
짐작할 수 있을지보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럴 문자를 가지고 문이라고 자꾸 강사가 얘기하는데 그럴 문자는 이처럼 문의로 할 때 실사변을 붙이는 문이라는 것과 그럴 문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글씨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거의 상형 문자, 쐐기 문자로 문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때 천문, 지문할 때 문은 글씨, 글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의를 의미합니다. 천문은 하늘의 문이요, 지문은 터문입니다. 터문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의가 없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직도 그런 문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문장, 글자, 문서, 기록을 그런 문이라고 하고 예전에 신발 살 때 신발 크기를 문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문인 문자입니다. 1문은 2.4cm입니다. 지금 센치로 바꿔 부르죠? 그겁니다. 문수의 문이 바로 그런 문자를 써서 문인데 그 사람의 발의 무늬, 발의 크기의 무늬, 발의 길이의 무늬 이것이 바로 신발의 문수가 됩니다. 몸의 세계는 문신도 그런 문자를 쓰죠. 즉 그럴 문 만약에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글과 관계되는 문학과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크고산입니다. 그 무늬의 하나가 무늬의 작은 부분 하나가 글씨가 되고 또 글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인을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에 대한 학문을 인하라고 합니다. 앞에 인사말 주신 부총장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아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해보해본다고 알 수 있을까요?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 산다고 아십니까?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드러내는 무늬를 보고는 알 수 있어요. 이 친구가 화를 냈는지, 이 친구가 기쁜지, 우울한지. 즉, 사람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무늬인 인문을 보고 그 사람을 짐작할 것이고 그 사람의 무늬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문은 사람 무늬입니다. 천문이 하늘 무늬이고 지문이 땅 무늬, 터 무늬이고 사람 무늬는 인문입니다. 하여 인문학이라고 읽을 때에는 이거 문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인문학입니다. 문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학은 그 중에 작은 부분.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무늬가 많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무늬입니다. 침묵.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말 걸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저 친구가 가만히 앉아있네. 신기가 불편하네. 라는 걸 압니다. 이건 무엇이죠? 침묵이라는 무늬를 들어 인문을 보고 나는 벌써 인문을 연구해가지고 알아냈어요. 이 친구는 신기가 불편하구나. 이게 인문학입니다. 인문과 인문학이 너무나 어렵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문은 이미 여러분들이 특히 문학하는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하죠. 그럼 인문이란 말을 처음 쓴 것이 언제냐? 주나라니까 기원전 10세기서부터 기원전 한 2세기, 3세기 됩니다.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인문이라는 말 썼으니까 로마 시대가 기원 한 2세기 전쯤에 훨씬 앞서 있죠. 인문이라는 글자가 처음 나오는 것이 주역의 비계, 이게 밑에 있는 게 비계입니다. 비계. 64개 중에 하나죠. 비계를 단사라는 것은 설명해놨다. 괴를 설명해 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데 이 무늬를 어떻게 해석해 놓았냐면 관어 천문 2찰 시변이요 관어 인문 이화성 천하나
사실은 이 슬라이드 한창만 보고 가도 이 강의는 끝내야 될 정도입니다. 들어보면 관호 천문, 천문을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찰시변, 시변, 때가 변하는 것을 관찰하고 관호 인문을 살펴서 사람의 문이나 사람의 모양을 살펴서 그리하여 화성천하, 이 천하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화롭게 한다. 좀 더 풀어볼까요? 하늘 쳐다보고 비 오나 안 오나 보고 생활에 나가고 옆에 사람 자기 얼굴 이렇게 두루두루 봐서 분위기 맞춰서 잘 좋아해라. 조용히 강의하는 시에 들어와서 강의실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말하는 거, 그거는 관호 인문 이화성천하가 아니에요. 인문을 제대로 못 읽는 거죠. 그 우리 뭐라 그러니까 교양이 없다 그러죠. 교양이 바로 인문과 거의 많은 부분이 겹치지 않습니다. 교양이 뭡니까? 남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가를 보고 배려해 주는 것. 슬픔에 가해서 울 때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외로운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외롭다는 문의를 제가 읽었으니까 전화에 같이 슬퍼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런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인문입니다. 교양이라는 것과 인문을 같이 막 섞어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인문이라는 말은 이처럼 이미 주역에 나오는 말이다. 그런 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인문학을 흔히 문사철로 합니다만 그거는 매우 작은 범위이고 그때는 뭐 비디오도 없고 디지털도 없고 인터넷도 없을 때 문사철이죠. 이제는 디지털 영상으로도 인문을 드러내고 스마트폰으로도 드러내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하여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글씨로 드러낸 문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을 적어놓은 것도 쭉 살아온 역사를 적어놓은 게 삶의 본질을 고민해가지고 생각해놓은 것 그 외에도 인간에 대한 모든 분야 예술과 고고학, 언어학, 의학, 신학, 여성학 모든 인간과 관계된 모든 학문은 다 인문학입니다. 이걸 마치 문사철에 국한해가지고 언론 매체 등에서 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인문학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도 인문학의 행위입니다. 열심히 강의하는 강사의 강의가 재미없을지라도 강사가 미안해할까봐 열심히 들어주는 것. 그것은 인문을 읽고 교양을 충분히 발휘하는 이 인문학적인 성과.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인문학이 해야 될 일이지 생전 듣도 못하던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연구한다든지 어려운 철학을 공부한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문의 예를 서두에 잠깐 드렸습니다만 문학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무엇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제 밤에 만든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기를 마음에 와닿는 시기를 하나 들어서 그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글씨로 문의를 드러냈을까? 글씨로 시라고 하는 시어로서는 문의를 보고 나는 그 시인의 속살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푸른 솔가지 구부정하니 허송세월 보낸 듯 시 한 개입니다. 인천 단상이라는 김영한 시인, 전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제가 아시는 분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허송세월 한다는 것을 푸른 솔가지예요. 이게 시꺼멓게 죽은 솔가지가 아니라고요. 푸른 솔가지가 구부정하게 있다는 게 이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푸른 솔가지 구부정하니 허송세월 보낸 듯하다. 김영한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글씨로 표현된 문의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고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조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문의 예입니다. 글씨로 쓰는 인문의 예입니다. 문학입니다. 예전에는 글씨밖에 남길 것이 없으니까 문학이 주지만 이제는 디지털, 영상, 춤, 댄스 다 모든 것이 다 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얼핏 떠오른 대목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붓은 영혼의 혀라서 그 영혼 속에서 잉태한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의 글도 그런 모양을 지닌다. 100% 동의하시죠?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김영하 회장님 나중에 저한테 사셔야 돼 한번. 세르반테스 반열에 올려놨잖아요 저는. 어떤 씨가 푸른 솔가지, 만약에 그냥 솔가지라면 이렇게 안 택했을 거예요. 푸른 솔가지가 구정하고 허성세월도 보냈다는 게 청춘 때부터 해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로 아까 다빈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그림은 다빈치가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건축가의 글과 그림을 보고 인간도 건축학적인 요소가 있을 거다 그려놓은 그림이고, 이 그림의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 이름은 비트루비안 맨이라고 그러고 비트루비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제가 보면서 이 그림을 해설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어떤 무리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하반신에다가 관점을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 부위를 뭐라고 이 정자는 자리에서 불러야 될지 모르겠으나 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꽃이 옆에 위에 보면 왼쪽에 뭐가 훅이 붙어 있죠? 이거 저희들은 의사라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림을 전체 본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왜 음란 위에 저렇게 혹이 생겼지? 이 혹만 연구한 친구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이 정말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비트루비안 그림에서 이 혹의 관심까지 연구한 친구가 있습니다. 영국의 아시라판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이것은 왼쪽 서해부에 있는 탈장된 혹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빈치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을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면 사체를 그리면서 사실적으로 그려야 되겠다고 해서 서해부에 탈장이 있어.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그려놓은 것이 비트루비안에 남아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다빈치는 세계적인 해부학자입니다. 해부학자이면서 아까 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문학까지 발전하게 되죠. 우리 의대에서는 해부학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독한 관심 때문에 어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트루비안 맨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다빈치가 왜 탈장이 있는 이 사람을 그대로 탈장까지 그렸을까? 아주 인문학적 의문을 남깁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온전한 모습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인간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문학입니다. 왜곡되지 않고 그 사람이 드러낸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거기 대응하는 것. 이것이 인문이와 인문학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왕 다빈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빈치 얘기로 계속 가겠습니다. 통남문학회랑 같이 하는 이 자리가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자꾸 등장해야 될 것 같아서 기영리은입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김성기 교수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에
그러니까 던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글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썼을까? 라고 하는 너무 흥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가지시고 다음을 보시면 자, 조시던 분 눈에 띌 겁니다. 우리나라 지폐입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 이태계 세종대왕 신사임당 초상화들을 다 그려놨는데 이 초상화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봐주십시오. 전부 왼쪽입니다. 묘하지요? 김성기 교수는 여기부터 해석을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왜 초상화를 그리면 전부 다 왼쪽으로 눈이 가 있지? 신사임당은 눈이 왼쪽으로 가 있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도 그렇고 진주 귀걸이 소녀도 마찬가지고 왼쪽을 봅니다. 신비롭죠? 거의 모든 그림, 거의 모든 조상화는 왼쪽을 봅니다. 여기 이제 읽어올리겠습니다. 오르는 자비가 원을 그릴 때 반시계 방향으로 솔목을 돌리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여벌구를 그릴 때 반시계 방향으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나오나요? 네. 얼굴에 윤곽을 그려나가는 게 편합니다. 여기 해당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왼쪽부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그립니다. 의식하지 않는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한글을 창제할 때에는 혀의 모양을 보고 기억니을 만든 거 아실 겁니다. 혀의 모양을 보고. 그래서 후민정음을 창제할 때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혀의 모양을 그린 것이 기억니입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기억 이은을 했기 때문에 오른손 자비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왼손 자비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걸 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무늬, 기억이라는 무늬, 니은이라는 무늬만 가지고도 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 당시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이나 그 친구의 말이나 그 친구의 행동을 보고 그 무늬를 우리가 못 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구두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앤디 워홀입니다. 마릴린 몰로 그림을 그린 현대화가 앤디 워홀 구두고, 이거는 유명한 지휘자 번스타인 구두고, 그리고 축구선수 베컴의 구두고, 이거는 맨유의 축구 감독인 허슨 감독의 구두고, 이거는 이건희 회장의 구두고, 이정재 배우의 구두입니다. 이름을 가리고 누구의 구두냐 맞춰도 맞출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드리면. 내가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니는 옷, 귀걸이,
목걸이, 안경, 모든 것들이 그냥 가는 법은 없습니다. 목걸이 쉽게 그 아침에 하고 나오십니까? 생각하면 누구 만날 것이며 어디 갈 것이며. 그래서 나도 붙어 있는 게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목걸이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1년도 조선일보 특집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나왔던 글을 인용해 드리면 그 유명한 페라가모의 말을 인용해서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통해서 이런 글을 갖다가 기자가 적어놨습니다. 구두는 알고 있다. 지나온 내 인생을 구두로 개성을 실었고 구두로 신념을 실었다. 구두로 나를 보여줬고 구두로 다른 사람을 이뤘다. 구두는 권나 구두는 소통이다. 구두를 목걸이로 바꾸셔야 돼요. 구두를 내 글로 바꿔도 돼요. 구두를 내 시로 바꿔도 돼요. 구두를 내 수필로 바꿔도 돼요. 구두를 내 댄스로 바꿔도 돼요. 구두를 내 노래로 바꿔도 돼요. 조금 분위기 어려울지 모릅니다만 구두를 내 젊은 애인으로 바꿔도 돼요. 인문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모든 드러냄은 인문입니다. 역사서에 있는 것이 인문이 아니고 철학서에 있는 것이 인문이 아니고 종교서에 있는 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지금 시인합니다. 아, 가희가 잘 되겠구나. 여러분이 인문을 읽었습니다. 뭔가 좀 호흡해 주시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 인문. 그 인문하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수차고 싶어요. 구두에도, 신발에도, 아까 우리 총무님 말씀하셨어요. 제 속옷 속살에도 인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시간 얘기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하죠.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1시, 2시 하는 시간, 매일같이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거워지면서 결정되어 흘러가는 시간, 천문학적 시간이고, 여기에다가 인문학을 듬뿍 집어넣어서 비벼가지고 만드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의미를 누가 부여하죠? 우리가, 내가, 네가 부여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이 카이로스 그림이 조금 흐릿하기 때문에 이건 명료하게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모습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카이로스는 머리가 앞에 있고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일단 지나가면 잡을 게 없습니다. 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불같은 날개가 달려서 쏜살같이 갑니다. 등에 날개 쏜살같이 갑니다. 그 저울이 있습니다. 잘 봅니다. 그때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면 나가고, 그리고 혹시 머리카락이 누가 붙잡게 되면 얼른 칼로 자르고 도망갑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시간을 인체처럼 그린 것도 희한할 뿐만 아니라 왜 저렇게 머리카락이고 발뒤꿈치에 달고 뭐 이렇게 그린 것이 무언가요? 바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감춰져 있는 안에 있는 신중을 드러낸 것이죠. 인문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인간들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신중을 무늬로 표현하는 것. 무슨 무늬? 까만색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이 카이로스보다 더 인간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는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걸 보는 순간에 시간, 똑같습니다. 나는 나이 40이 돼서 부록이 됐는데 어떻게 표현할 고민하다가
문명란 시인의 부르의 연가를 낭송하는 강혜석 신앙송가 시인을 만나서 들었더니 그래 저거야. 문명란 시인이 시어로서 부록을 연가를 써놨잖아요. 그 인문을 보고 제가 공감한다. 그런 거나 공감을 받는 인문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입니다. 강조드리면서 자, 시간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라는 건 늙음과 동반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늙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한 인문이 가장 기가 막힐까? 미리 보셔도 재미없었는데 이거보다도 확실한 인문이 있습니까? 그대의 주름살을 보고 그대의 늙음을 알아요. 얼굴에 주름살 있는 거 보고 아이고 늙었구나. 그거보다 명확한 인문이 없죠. 이 주름살을 보고 이 할아버지, 이 한 남자의 삶을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늙어가는 것을 노화라고 하죠. 이제 제가 한 수분 동안, 이틀 전에 김영하 회장님이 전화 주셨어요. 그 의사니까 건강 얘기를 좀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건강 얘기를 어디다 집어넣지? 여기다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늙음을 우리는 노화라고 부르죠. 노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늙어가는 것을 보통 노화라고 합니다. 그저 그렇게 늙었으니까 허리 굽이고 늙었으니까 젊은이 얘기 안 듣고 보통 노화라고 합니다. 이거에 반하여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 긍정적으로 늙는 것을 성공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노화라는 말은 어떻게 생긴 개념입니까?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은 국내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유동준 교수 외에는. 다른 겁니다. 늙음,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노화는 인간이 드러내는 무늬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무늬입니다. 주름살, 백발, 치아 탈락, 많죠. 성욕 감퇴, 다 모든 것들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명확한 무늬가 없죠. 이 무늬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망가졌지? 그래, 망가지긴 망가졌는데 그래도 쓸모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지? 두 가지입니다. 망가져서 쇠약해진 부분을 보고 그 크기를 재고 그 정도를 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여러분들 집에서 오래 쓰던 가구 버릴 때 고민하시죠? 망가진 것만 본 사람은 자꾸 망가진 쪽에 버리자고 그러고 또 쓸모있는 부분을 주관점을 두고 보는 분들은 그거 쓸 수 있잖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쇠옛날을 보는 것이 노쇠의 개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있는 부분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성공노화 부분입니다. 즉 늙음이라고 하는 노화라고 하는 인문을 바라보는 매우 긍정적이고 이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필요한 표현이 성공노화입니다. 성공노화는 늙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전제하고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있는 부분이 얼마가 남아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공노화입니다. 그러면 성공노화는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바꿔 말하면 최소의 요새 많이 망가졌다는 것은 조금 남아있는 것이고 조금 덜 망가졌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성공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노화라는 것은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는 의사 입장에서 우선 병이 얼마나 있나
얼마나 중환병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신체적으로 또 인지 기능이 좋지 않은가.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에서 최소 5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암을 써도 65세가 되면 5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 5가지 이상의 질병에는 무좀 같은 건 빨리 유행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진단받고 약 쓰는 거, 이런 병이 5개. 한번 따져보십시오. 병은 있어요. 청장년과 노인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합니다. 병이 많아지는 겁니다. 의사는 그런 시간입니다. 노인이 누구냐라고 그대가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어요. 노인은 병이 많이 나요. 그런 시각으로 노인병을 저희가 봅니다. 노인은 청년보다 병이 많다는 게 전제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가장 병이 적고 병이 있더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병에 의해서 일상이 침해를 덜 당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성공노화로 보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년보다 나이가 좀 자꾸 자꾸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서구점까지 걸어올 힘이 있는데 올라오는 계단 올라온다든지 그건 성공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집에만 해서 충분히 생활한다면 집안에 생활할 정도의 신체 기능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멀쩡하고 다니는 것이 성공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좋으신 때 자식 기르시느라고 고생하고 고생해가지고 나이 70, 80대니까 꼼짝 못해서 척추병에 누워 계십니다. 그것도 안방에 누워 계십니다. 그것도 뜨뜻한 방에 누워 계십니다. 이거 수발해드려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엉망입니다. 그러나 어머님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명절날마다 모든 형제자매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합니다. 그 어머님은 사지를 못 쓰고 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워 계신 그 존재만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늙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성공노화의 개념입니다. 펄펄 뛰고 달리고 그냥 경로다가 춤 잘 추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성공노화지만 그 존재가 어머님의 존재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실지라도 우리 어머님으로서의 나의 어머니로서의 너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 이런 모임 있을 때 아이고 나이 든 놈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와야 된다.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거지. 이것을 곁들여서 근자에는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성도 깊이 해서 하나님과의 교류, 소통도 또 하나의 그런 성공노화의 부분이다. 그러면 성공노화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정리해서 합니다. 제일 수월한 것은 시력 나빠져가지고 노화는 안경 끼시면 됩니다. 좀 개인적으로 노화 방지란 말은 안 씁니다. 노화를 어떻게 방지합니까? 세월이 가면 늙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노화 수정이라는 거. 늙기는 늙되 가능하면 성공 노화 쪽으로 늙어가자. 그래서 안경 끼는 것, 장 짚는 것, 보청기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노화 수정이고 식사, 운동, 스트레스 주는 생활 양식 그 질병이 있으면 열심히 치료받고 예방하고 그리고 그 늙음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다음 믿음도 성숙시키고 이런 것들이 노화수정이다. 이걸만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식사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들으실만 합니까? 네. 들으시다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박수로. 반지나 시계로 던지십시오. 많이. 자, 이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용진 교수의 책단이거든요. 건강 노화를 위한 책단은 알맞게 골고루 제때에 이상도 이해하다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특정 식품을 얘기하거나 특별한 비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2차적인 이득이 생기는 걸 노리는 사람일 겁니다. 부자는 부자 음식 먹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음식 먹는 겁니다. 산골에 사는 사람은 산의 음식 먹고 주로 즉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알맞게가 뭡니까? 과식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알맞게. 현식이 좋습니까? 골고루. 막 빼먹고 한 번에 폭식하는 게 좋습니까? 제때. 알맞게 골고루 제때.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 성공도와 건강도와 식사요법을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용민 교수가 아니죠. 모든 식품, 모든 음식은 맛이 있습니다. 소금은 짜고 설탕을 달죠. 아니 설탕을 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소금은 짜고 설탕을 난 것을 감각적 맛이라고 합니다. 소금을 예를 들면 소금은 짜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병으로 몸이 붓는다든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소금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렇습니다.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소금은 짠맛이면서 동시에 의학적으로 맛이 없는 맛입니다. 그러면 의학적인 맛입니다. 그럼 먹기만 하면은 그냥 배가 요동을 치고 안 좋은 소리와 냄새를 내는 보리밥. 잘생긴 의사가 가운 입고 나가서 텔레비에서 보리밥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동의합니다. 그 맛없던 보리밥이 맛있어집니다. 이게 바로 의학적 맛입니다. 그 맛없는 부성기도 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맛있어 보입니다. 먼저 그거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의학적 맛입니다. 감각적 맛, 의학적 맛, 세 번째 맛이 있죠. 자손들이 거하게 차려준 팔순잔치상에 온갖 진미가 다 올라와서 맛을 있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옆방에서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돈 문제로. 네가 더 냈나 내가 더 냈나. 맛이 없어집니다. 보다 청담문학회에서 원래 때 가서 문학 얘기하면서 먹는 그 찌개 맛이 훨씬 맛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일지라도 이 친구랑 먹으면 아주 맛이 있는데 얘랑 먹으면 맛이 없어. 이럴 때 얘를 뭐라 해야 됩니까? 밥맛 없는. 밥맛 없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밥인데 왜 밥맛이 없죠? 똑같은 음식이고 늘 먹어보는 건데 걔랑만 만나서 먹으면 밥맛이 없고 어떤 때는 걔 생각만 해도 밥맛이 안 나.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맛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맛입니다. 그건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문학이면 문학, 좋은 인문들 가진 문학의 동료들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하는 것은 그 음식이 만약에 조천일지라도 사회적 맛이 듬뿍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어요. 기억나시죠? 학창시절에 수업 빼먹고 친구랑 뒷사람 올라가서 먹던 참김밥. 애들 말로 맛이 좀 좋잖아요. 사회적 맛이. 그래서 알맞게 골고루 제때에다가 오순도순을 더 넣자. 그래서 저한테는 이럽니다. 진료할 때 환자분한테 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정되면 할아버지 손주놈이 아침 일찍이
할아버지 조반 드세요 그러면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총알같이 뛰어나가서 같이 드세요 그럽니다. 같이 먹는 자체는 뭐죠? 사이좋은 맛이 듭니다. 인문과 같이 하는 음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골고루 제때에 오순도순, 알맞게 골고루 제때에 오순도순, 알맞게 골고루 제때에 오순도순. 아무리 외쳐도 기분 좋은. 자, 이제 건강 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성공 노화에 드리면서 늙으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돈 문제 같은 돈 얘기 좀 하면서 언제 나가나. 강의 잘하라고 축가도 보내주시고 5만원짜리 5만 뒷면에 있는 건데 이런 그림이 있는 거 아시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진하게 그린 그림이 있고 뒷배경으로 흐릿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5만원권 지폐 뒤쪽은 두 가지 그림이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종대왕님의 현선 되시는 이제 조선의 풍속도로 유명하신 이정 화가가 그린 풍속도입니다. 사람이 아마 저쪽 왼쪽에서 보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보니까 모든 대나무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잎사구가. 그 유명한 이정 선생의 풍속도하고 명종 때 화가인 어몽룡 선생의 월매도입니다. 월매도. 여기 보면은 매화가 쭉 뻗쳐 있고 달이 여기 있죠. 달. 월매도라. 월매도. 두 그림 합성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가에게 지폐에다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는 무슨 생각을 저렇게 무늬로 드러냈을까? 풍죽도와 월매도를 써서 왜 최고가에게 5만 원에 넣었을까? 여기에 저는 성공도와의 비교를 들어봅니다. 이 인문, 이런 인문은 무슨 인문일까? 이게 풍죽도를 깔고 월매도를 그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젊어서 네 소신과 네 소망과 네 비전을 굽히지 말고 바람이 불더라도 대나무처럼 꼿꼿이 서서 살면서 삶을 꾸려가면 나이가 들어서 월매도와 같이 된다. 돈 가지고 비굴하게 굴지 말고, 돈 가지고 부정한 짓 하지 말고, 돈 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순전한 목적에, 온전한 목적에 돈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도둑질 한다든지, 돈에 내 양심을 판다든지, 그대의 소망을 판다든지, 그대의 비전을 판다든지, 이런 짓 하지 말고, 풍죽처럼 바람이 불더라도 꿋꿋하게 정당하게 살면 월매도를 갖다 네가 이룰 수 있다. 이 그림. 그러면 월매도가 무엇이냐? 월매도는 한자로 하면 이거죠. 월, 매화 가지 끝에 달이 걸려 있죠. 매화 가지 끝을 한자로 매초라고 해요. 매초, 말초할 때 쓰는 초. 그 다음에 매초 가지 위에 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초 상월. 매초 상월. 이 그림은 매초 상월로 있습니다. 매초 상월을 중국어 발음을 중국어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배운 바 이렇습니다. 메이는 매죠. 메이 샤오 샹유에. 메이 샤오 샹유에. 이게 매초 상월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동양을 아시다시피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를 대기해서 해석하는 거 아시죠? 메이 샤오 샹유에와 비슷한 발음이 메이 쇼 샹유에입니다. 메이 쇼 샹유에를 한자로 써볼게요. 미수 상란입니다. 미수, 눈썹이 휘어질 때까지 살아라. 상, 거기에 더하여 딱 즐거워라. 늙기는 늙되 후직에 보통 노하지 마라. 늙기는 늙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삶의 질을 즐겨라. 미수상남.
메이 샤오 샹류에는 내추상월이고 위상남은 메이 샤오 샹류. 다른 뜻에서 이 그림은 젊고 인생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푼두토처럼 너의 정정당당함과 너의 정의에 살아라. 그러면 늙어서 이수상량 즐거움이 넘치리라. 결국 성공노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 최고의 5만원권의 이런 그림을, 이런 문의를 넣은 걸 보자면, 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다. 정말 조폐공사 대단한 친구입니다. 5만원 갖고 장난하지 말아요. 5만원 때문에 양심 팔지 말아요. 5만원 때문에 인간의 물이 살피지 않고 교양 없이 인간에 배려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꿋꿋하게 대나무처럼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그러면 성공도가에 가는 거야. 그래서 식사에 알맞게 골고루 제때 오선도선 이런 것들 다 품어서 결국은 5만원권 뒤에 있는 그림이 성공도화를 하는 그런 자리인가. 자, 괜찮죠? 네. 이제 5만원권 보시면 아이고 그 만나는 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전국 다니면서 이 강의를 몇 번 했는데 아직도 국내에 120만 명이 못 들었어요.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 이제 요약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고 인간을 살펴서 그 인간에게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예를 들면 아기가 울어. 그냥 놔두는 게 인간이에요. 안으로 해야죠. 어떻게 하면 기저귀 뒤져보고 다 뒤져보죠. 어머니들은 아기 인문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 인문입니다. 애가 울 때 보고 대응해가지고 애가 울지 않도록 해주는 이겁니다. 울 때 우는 소리를 듣고 보고 울지 않도록 기저귀 갈아줘서 애가 활피하게 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친구가 슬퍼해. 자식이가 슬퍼해. 그럴 때 이건 네 일이다. 인간도 아니지. 그걸 알고 가서 옆에 손을 꼭 잡아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서 친구를 위로해주고 이 친구의 슬픔을 덜어주는 거. 이게 번화한 인문의 이겁니다. 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나 그 친구가 드러내고 그 친구가 읊은 시, 그 친구가 춤을 춘, 그 친구가 소리내는 음악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나도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내 스스로의 인문도 다스리고 배려하고 교양을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인문의 속살이 무언가라고 묻는다면 인문의 속살은